안녕하세요. TV를 말하되 오원근입니다. 안정환입니다. 일본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라는 경제 보복에 분노한 국민들이 일본 불매운동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전범 기업에 상품도 아닌 쓰레기를 수입하는 기업들이 있다고 합니다. 일본 쓰레기를 수입하는 기업이 있다. 일본 화력발전소에서 사용한 폐석탄 쓰레기를 수입해 시멘트를 만든다는 건데요. 일본 쓰레기는 가져오면서 국내에서 나오는 폐석탄은 땅에 묻는다고 합니다. 국내 화력발전소에서도 석탄재는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시멘트사들이 국내에도 넘쳐나는 석탄재를 두고 일본에서 수입해오는 이유는 일본 회사들이 쓰레기 처리비를 많이 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국내 시멘트 회사들은 일본으로부터 쓰레기 처리비로 톤당 5,000엔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 톤당 5,000엔 중에서 한국으로 들여오는 운임으로 2,000엔을 사용하고 나머지 3,000엔이 온전히 남는 겁니다. 이렇게 국내 시멘트 회사들이 일본 쓰레기 수입으로 벌어들이는 돈은 2016년 기준 쌍용량의 174억 원, 삼퓨시멘트 123억 원, 한라시멘트 51억 원, 한일시멘트 45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늦었지만 환경부는 수입 석탄재 수입 통관 시 방사능 및 중금속 등 환경안전관리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TV 말하다 지금 시작합니다. 국회 파행으로 오랫동안 표류하던 추가 경정 예산안이 지난 8월 2일 처리되었습니다.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99일 만에 본회의를 통과한 것입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참으로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나마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안 심의가 본회의를 이틀 남겨두고 진행돼 졸속심의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내년도 예산 심의가 시작될 텐데 이런 일이 반복될까 염려됩니다. 그런데 충북 입장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대한 기대가 남다릅니다. 국회 예결특위위원 50명 가운데 충북 지역 국회의원이 3명이나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7월 18일 CJB 뉴스는 이 소식을 전하며 20대 마지막 예산국회는 충북의 힘을 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예결위원으로 선임된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청주를 비롯한 충청북도의 민생과 경제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지역의 주요 현안도 속도감 있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또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도 지역 발전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각 시군과 협의해서 충청북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지역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원들의 입장이나 이에 대한 지역민들의 기대감을 보도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언론이 뉴스를 보도하면서 직접적으로 이런 입장을 표현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날 뉴스는 제목부터 예산 확보 우위 선점이라는 표현을 썼고 충주의 이종배 의원이 자유한국당 예결위 간사를 맡아 중앙정부를 상대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충북의 지역 민방이지만 너무 직접적으로 지역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지역 중진 의원들이 힘을 보탤 경우 이른바 예산 전쟁에서 충북은 전혀 없는 성과를 얻어낼 것이라는 멘트는 국회 예산안 심사를 지역 간 힘겨루기와 예산 나눠먹기 경쟁으로 보는 시각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러다 보니 예산 편성에 얼마나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그리고 예산을 얼마나 확보하는지에 따라 지역 정치인들을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일부 타지역 의원들이 바람직하지 못한 행태로 충북이 홀대받았던 경험을 역지사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7월 19일에는 최근 늘고 있는 원내 처방약의 부작용을 둘러싼 논란이 보도되었습니다. 얼마 전 청주의 한 병원에서 주사제 형태의 약을 처방받은 환자가 있었는데 병원에서 주사를 맞은 당일 저녁과 스스로 주사를 놓은 그 다음 날 이틀 동안
심한 몸살과 함께 온몸에 통증을 느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해당 약품 제조사가 안내한 부작용과 같았는데 정작 병원에서는 그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의료법상 의사의 복약지도 의무가 없어 부작용에 대한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이 뉴스의 요지입니다. 이 내용을 취재한 기자가 직접 스튜디오에 출연했습니다. 기자는 법적으로 어떤 약들이 원내 처방이 가능하다는 리스트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약사법에 의사들이 직접 조제할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한 기준이 있는데 여기에는 앞선 사례처럼 주사제 형태로 투약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이런 자가 주사약이 최근 급격히 늘고 있는데 환자가 일일이 약국을 돌아다니고 매일 병원 가는 불편을 줄여주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주사약품에 문제가 있어서 부작용이 날 수도 있지만 환자가 약 보관을 서툴게 했다거나 투약 방법을 잘못 인지하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부작용이 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뉴스는 또 주사제 자체에 의한 출혈이라든가 감염, 통증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혼자 있을 때 주사를 놓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전하고 있습니다. 의사의 복약지도 의무가 없다는 점이 거론되고 있지만 과연 이것만으로 원내 처방의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아무리 환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환자가 스스로 주사를 놓는 것이 안전한지 또 원내 처방이 의학 분업의 원칙에 비추어 문제는 없는지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보도가 아니었을까요? 7월 20일에는 전국적으로 교통안전지수 최하위인 청주시의 교통사망사고가 지난해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날 CJB 뉴스는 사고 감소 사실을 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이유를 찾아보았습니다. 뉴스는 청주시 개신동의 한 교차로를 찾았습니다. 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이지만 무단횡단이 끊이지 않자 대각선 횡단보도를 설치했습니다. 송정동에서는 3차선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우측으로 빠지는 우회도로로 변경되었습니다. 차량들이 큰 길로 접어드는 과정에서 사고가 잇따르자 차선을 분리시킨 것입니다. 또 다른 도로는 좌회전을 없애고 차량들이 직진만 할 수 있도록 단순화시켜 사고 위험을 낮췄고 노면에 차량 유도선을 그려 교차로 안전 확보에 나섰습니다. 이러한 청주시와 충북경찰의 교통시설 개선 등으로 지난해 대비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46%나 감소했고 보행자 교통사고와 어린이 교통사고도 각각 60%, 22%가량 줄었다는 것입니다. 교통위반에 대한 단속 강화를 촉구하거나 시민의식 개선 같은 원론적인 언급에 그치지 않고 교통사고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었던 이유를 보도함으로써 앞으로의 교통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보도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반면 7월 28일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와 관련된 뉴스는 다소 아쉬웠습니다. 뉴스에 따르면 청주시가 지난 4월부터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신고제를 도입했다고 합니다. 시민 누구나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1분 간격으로 2차례 사진 촬영한 후 신고하면 담당자의 현장 확인 없이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방식입니다. 그렇지만 불법 주정차는 여전하다고 합니다. 주민신고 건수는 도입 첫 달에만 628건을 시작으로 5월과 6월 모두 2천여 건을 넘었습니다. 횡단보도에 불법 주정차된 사례가 4,000건이 넘어 가장 많았고 교차로 모퉁이 불법 주정차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날 뉴스는 제도 도입으로 불법 주정차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는 있겠지만 완전히 근절하는 것은 오로지 시민의 몫이라고 언급하는 데 그치고 말았습니다. 주민신고제만으로는 불법 주정차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그칠 것이 아니라 그 이유를 분석하고 보다 효과적인 대안을 모색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뉴스 보도의 역할일 것입니다. 팩트 더하기라는 코너 제목처럼 팩트 이상의 내용을 심층적으로 전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 언론은 지역민의 목소리와 생생한 삶의 모습을 담아내며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언론으로서의 중립적인 자세와 객관성 그리고 보편 타당성일 것입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언론의 가치를 중심으로 지역의 현안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낸다면 지역 언론은 지방 분권 시대에 발맞춰 더욱 견고하게 우리 지역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채널에서 방송되고 있는 다양한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특정인이 가장 오랫동안 화면에 노출되는 것을 찾는다면 그건 단연 인터뷰 형식의 대담 프로그램일 겁니다. 대담 프로그램 진행 방식으로서의 인터뷰란 시청자들이 원하고 알아야 하는 정보를 인터뷰어가 인터뷰이를 통해 알아내는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말로는 면접, 대담, 회견 등을 뜻하는 말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시청자들이 많이 몰리는 드라마나 영화는 긴 방송 시간에 비해 출연자가 많다 보니 주인공이라 해도 절대 시간 면에서는 대담 프로그램 출연자의 화면 노출 시간을 뛰어넘기 힘듭니다. 그렇다 보니 방송사마다 대담 프로그램을 편성함에 있어 진행자뿐만 아니라 출연자를 섭외하는 일에 남다른 공력을 들이곤 합니다. 시청률을 감안할 때 대담 프로그램을 만드는 제작진과 진행자의 고충이 적지 않을 테지만 나름대로 해당 방송사의 체면과 권위를 세워주는 것도 인터뷰 형식의 대담 프로그램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어느 유명 PD 출신의 방송인은 인터뷰 프로그램이나 프로그램 중간에 들어가는 인터뷰 혹은 시사나 다큐의 취재 인터뷰 등은 가장 평범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소재임은 분명하다. 나의 예상으로는 향후 토크 프로그램이나 인터뷰 프로그램은 제작비가 적게 들면서 제작이 쉽고 호스트로 누구를 쓰느냐에 따라 영향력과 재미를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유망한 포맷이 될 것이다 라고 예견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저는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35분부터 약 30분가량 편성되고 있는 People and Issue란 프로그램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프로그램 안내에 따르면 우리 지역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의 인물, 지역 현안의 관계자와 활동가, 그리고 삶의 현장 곳곳에서 자신의 뜻을 펼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 등을 스튜디오에 초대해 심도 깊고 진솔한 이야기를 나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만나고 싶은 인물이 있거나 추천하고 싶은 인물이 있다면 시청자 참여에 사연을 남겨주세요 라는 안내글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매주 한 명의 인사를 섭외하여 아나운서 진행자가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을 최근 출연진 중심으로 살펴보면 7월 6일 스마트 국토 시대를 열다라는 주제로 방송된 이종환 한국국토정보공사 충북본부장 편, 7월 13일 링 위에 선 소방관이란 주제로 방송된 신동국 충북소방본부 광역 119 특수구조단 소방관 편, 그리고 8월 3일 새로운 100년의 시작 국민과 하나 되는 보훈이란 주제로 방송된 장숙남 충북 남부보훈지청장 편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 프로그램의 소감을 요약하자면 매주 똑같은 스튜디오에서 똑같은 배경으로 제작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 초청 출연자만 바뀔 뿐 화면 자체에는 그다지 변화가 없는 것이 식상하기도 하지만 진행자와 출연자의 대담을 듣고 있다 보면 금세 몰입하게 되는 나름대로 매력이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난달 이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양이란 일반적으로 우리 개개인, 곧 시청자들이 마땅히 가져야 하는 여러 분야를 망라한 일정 수준의 지식이나 상식을 뜻합니다. 그런 점에서 People and Issue, 이 프로그램은 제작비에 상관없이 교양을 표방한 방송으로 손색이 없는 포맷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7월 6일 스마트 국토시대를 열다라는 주제로 방송된 이종환 한국국토정보공사 충북본부장 편에서는 그동안 대한지적공사라는 명칭으로 국민들에게 알려져 있던 기관이 한국국토정보공사로 거듭난 배경을 중심으로
해당 업무에 관한 소개와 더불어 이종환 충북본부장의 소명의식이 잘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땅에 관한 지적 업무의 중요성과 토지를 측량하는 이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알 수 있었던 귀중한 시간이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가 아깝지 않았다고나 할까요? 다만 드론 촬영 부분을 보여준 것 말고 지적 업무와 관련한 시청각 자료가 다소 부족해서 주로 출연자의 입말로 모든 설명이 이루어진 부분은 아쉬웠습니다. 어려운 용어들에 대한 설명이 시청각 자료를 통해 곁들여졌더라면 훨씬 더 토지정보공사의 업무 내용과 출연자의 역할이 시청자들에게 쉽게 와 닿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7월 13일 링 위에 선 소방관이란 주제로 방송된 신동국 충북소방본부 광역 119 특수구조단 소방관 편도 매우 흥미로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전사 출신으로 해군 UDT 훈련을 거쳐 전역 후 순환구조 전문 소방관으로 새 출발한 이력도 그렇거니와 30대 후반의 늦은 나이에 로드 FC, 곧 프로페셔널 격투기 선수로 또 다른 이력을 쌓아가고 있는 신동국 소방관의 모습에서 인간의 한계는 과연 어디까지인가 하는 놀라움과 함께 노력하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는 교훈을 새삼 마음 깊이 새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가족들의 만류에도 격투기 선수 생활을 계속하고 싶은 배경에 우리 소방관들의 희로애락을 자부심으로 승화시켜 국민들로 하여금 자랑스런 소방관들의 진면목을 널리 알리고자 한다는 신동욱 소방관의 소망이 자리 잡고 있었기에 더욱 감동적이었습니다. 링 위에서 방화복을 입고 승리소감으로 동료 소방관들을 호명하는 모습이야말로 국민들을 온갖 재난으로부터 지켜주는 강인한 소방관의 진짜 모습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말투와 표정에서 듬뿍 묻어나는 자신감과 자부심 또한 일품이었습니다. 그리고 8월 3일 새로운 100년의 시작, 국민과 하나 되는 보훈이란 주제로 방송된 장숙남 충북 남부보훈지청장 편에서는 국가보훈처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보훈 업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보훈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귀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원호 대상자라는 민망한 표현을 보훈이라는 당연한 표현으로 바꾸기까지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는 우여곡절을 겪으며 발전해 왔다는 점에서, 그리고 광복절을 앞둔 시점에서 적절한 이슈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만한 시간이었죠. 관내 1만 8천여 명의 국가유공자들을 위한 정책을 관장하는 업무 내용도 그렇지만 직원들의 직장에 대한 자부심을 바탕으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보다 나은 예우를 기대한다는 장숙남 지청장의 소신 또한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단재 신채호 선생의 말씀과 더불어 보훈이란 우리의 과거이자 현재이고 미래다라는 좌우명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만 보훈의 대상이 되는 국가유공의 범위와 그 주인공들을 사례별로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유공자들의 면면을 소개해 주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적지 않았습니다. 오늘 살펴본 People and Issue는 제작비를 많이 들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제작진이 좀 더 심기일전한다면 우리 지역을 터전 삼아 활동하는 사람들을 통해 지역 및 개인 발전의 모범이 되는 사례를 지역 시청자들에게 감동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나아가 지역민들의 교양을 함양하는 데 기여하는 프로그램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역에 살면서 이웃들과 더불어 울고 웃으며 감동을 뿜어내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소개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사람과 이슈가 잘 드러나는 프로그램으로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피플 앤 이슈가 시청률보다는 지역민들의 감동 지수를 높여주고
시청자들로 하여금 CJB 청주방송의 존재 이유를 다시 한번 확신하게 해주는 좋은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음으로써 지역 시청자들에게 유용한 정보와 교양을 선사하는 좋은 프로그램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올여름 방송을 보시다가 폭염, 태풍과 같은 다양한 재난과 관련해서 대비하라는 정보 많이 보셨을 텐데요. 아무래도 우리의 건강이나 안전과 직결되는 정보이다 보니까 이러한 극심한 날씨의 변화도 우리의 국가 재난 상황으로 보고 대비하고는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과 직접적인 영향을 맺고 있는 재난과 또 재난 방송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과 정양섭 사무관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무관님. 네, 안녕하세요.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과 정양섭 사무관입니다. 네. 자, 먼저 재난이란 무엇이고 재난의 다양한 종류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설명해 주실까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줄여서 재난안전법이라고 하는데요.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과 국가의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법상 40여 종의 재난을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합니다. 태풍, 호우, 대설, 폭염, 지진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연재난이 있고, 화재, 붕괴, 폭발, 환경오염 등으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거나 국가 기반 체계의 마비, 감염병, 가축 전염병 등으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네. 재난의 종류가 40여 종이나 된다는 건 저도 미처 알지 못했는데요. 그럼 행정안전부에서 이 모든 종류의 재난을 다 대응하시는 건가요? 재난안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40여 종의 재난 중 산불, 감염병, 가축질병 등 사회재난의 경우 각 소관부처에서 대응하고,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 지자체 등 유관기관의 지원사항을 총괄하여 소관부처와 공동 대응합니다. 또한 태풍, 호우, 대설, 지진 등과 같은 자연재난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직접 총괄 역할을 하며 관계부처 및 지자체가 맡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정합니다. 또한 재난 발생 시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재난방송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네. 그럼 이 재난대응정책과에서는 어떤 역할을 주로 맡아서 하시는지요? 재난관리 단계는 통상적으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4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재난대응정책과에서는 이 중 대응 단계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재난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 재난대응 체계 구축, 재난 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총괄, 재난 분야 예경부 발령제도 개선, 중앙 및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체계 개선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방송사 등과 협의하여 재난방송 실시 기준을 함께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행정안전부가 재난방송 요청도 하고 그리고 실시 기준도 마련한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어떤 과정으로 이 시청자에게 재난방송이 전달이 되는지, 그리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 주의보나 경보와 같이 다양한 재난 관련 용어가 있는데 헷갈려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설명해 주실까요? 그 재난 유형별로 소관부처와 지자체가 행정안전부의 중앙재난안전상황실로 재난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는 종합적인 상황 판단과 재난방송 송출 기준에 따라 재난방송을 요청을 하면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난방송 시스템을 거쳐 각 방송사를 통해 재난방송이 전달됩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재난방송에서 접하는 용어가 생소할 수 있는데요. 자연재난은 기상상황에 따라 예비특보가 우선 발효되고 상황이 악화되면 주의보, 경보 단계로 격상이 되며 상황이 호전되면 단계적으로 해제됩니다. 사회재난은 유형마다 특성이 너무 다양해서 여기서 모두 설명드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재난의 진행 양상, 확산 속도,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해서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 주의, 경계, 심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난방송을 접한 많은 국민들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일까요?
평소 재난유형별 국민 행동요령을 사전에 숙지하고 유사시 대피할 수 있는 가까운 대피소를 확인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국민행동요령과 대피소 정보는 인터넷 국민재난안전 포털이나 스마트폰 안전디딤돌 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TV, 라디오 등 재난방송을 통해 수시로 재난 상황을 확인하고 앞서 언급한 국민행동요령에 따라 행동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시기가 이 늦여름과 초가을 중간쯤 되는 시기인데요. 요맘때쯤에 저희가 가장 좀 주의해야 할 재난의 상황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최근에 많이 잦아들었긴 하지만 아직까지 폭염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탈수 방지를 위해 술이나 카페인 음료보다는 물을 자주 마시며 가장 더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큰 피해는 없었지만 최근 태풍으로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는 2002년 루사, 2003년 매미, 2012년 댐빈 볼라벤 등 통상적으로 늦여름과 초가을에 발생하는 태풍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태풍 영향권에 들어가면 창틀은 단단히 고정하고 바람에 날아갈 수 있는 시설은 사전에 결박해야 합니다. 저지대에 주차된 차량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하고 농경지 배수로와 집 주변 하수구를 사전에 점검하여 피해를 최소화해야 되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도 몇 개의 태풍이 지나갔어서 많은 분들이 좀 촉각을 곤두세우셨었는데요. 그 당시에 행정안전부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또 대응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돼서 행정안전부에서는 관계 부처 및 유관기관과 함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지자체에서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여 주민보호 등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비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피해가 발생하였는데요. 현재 정부와 해당 지자체에서는 국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평소 재난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여 재난이 발생하더라도 슬기롭게 대처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행정안전부 재난대응정책과 정양섭 사무관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910년 8월 29일은 대한제국이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한 날, 경술국지일입니다. 광복의 기쁨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망국의 아픔을 기억하는 건 역시 치욕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뼈아픈 경술국지의 경험은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당시 대한제국에는 항일의병을 일으켜 나라를 구하고자 한 애국지사도 있었지만 이완용, 임덕영, 민병서, 고영희, 박재순, 조중응, 이병무, 조민희 등 일제와 협력하여 나라를 팔아 권력을 잡은 자들도 있었습니다. 외부의 침략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부에서 적과 내통한 경술국적의 매국노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치욕의 역사를 기억해야만 역사의 아픔을 되풀이하지 않습니다. TV를 말하다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